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희 큰 힘이 됩니다. 자, 설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자, 설 연휴 후 2월 19일 월요일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이번 설 연휴 기간 중에요. 주식시장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올해 증시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주제가 가장 큰 저의 생각 주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단어가 하나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해 증시는 바로 변동성 확대가 바로 증시의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측면에서요. 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투자에 참고해야 되는지 활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글 제목은 바로 향후 장세의 핵심은 변동성 확대, 즉 불확실성이 커졌다입니다. 자, 이 변동성이란 개념부터 일단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변동성은 그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주가가 위로 크게 올라가거나 또는 아래로 크게 하락하는 그러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학술적으로는요, 크게 움직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은 향후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살짝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변동성이 낮을 때는 천천히 증시가 상승하거나 천천히 증시가 하락할 때는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고 실제 그 예상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 즉 위로 크게 움직이고 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급등락이 반복되게 되면요,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흐름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추세가 뭐 분명 위로 간다든가 또는 아래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클 때는 위아래 진폭이 수십 %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요, 과거의 시장 변동성은 귀염둥이 수준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2010년대 이후부터 해서 보게 되면요, 자,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주가지수 20년 전 1990년대 후반에서부터 최근까지의 주가지수와 그리고 제가 이제 표준 편차를 현재 주가 수준하고 비교한 일종의 이제 변동성 지표를 하나 차트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죠. 시장의 변동성 폭이 과거 2010년대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가 확연히 틀리다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단적 더 조금 이제 시간을 좀 폭을 더 두고 본다면은 2011년 전후로 변동성이 크게 모습이 바뀌었죠. 그 전에는 변동성이 매우 강했지만 그 이후에는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작아졌고 2013, 14, 15년 요 시기에는 아예 시장 변동성이 자취를 감출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 변동성이 낮았던 이유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장기 박스권에 들어간 이유도 있겠지만요. 글로벌 증시가 이 어떻게 본다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뭐 양적 완화가 중단되어가는 테이퍼링 과정도 2011년 이후에 있었고, 그리고 금리도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굵직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확대될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요 기간에 변동성이 낮았던 이유는 미국 연준의 자넷 옐런 의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2월로 해서 임기가 마무리됐죠. 뭐 거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강제로 이게 잘린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참 좋은 인물이 오래 하지 못했던 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자넷 옐런 의장이 소통의 키워드였는데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바뀌면서 그 이전보다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후에는요, 다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자, 이 이후
2017년부터 조짐이 나오고 2018년 2월 달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미국에서는 변동성 축소 쪽에 베팅을 하는 ETF가 강제 청산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변동성 확대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그렇게 향후 증시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변동성이 확대되면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용어를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모든 일반인들도 다 아는 용어지 않습니까? 위험이 크면 기대 수익도 큰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자, 리스크가 높아지면은 기대 수익률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요. 분명 상승하는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때도 있었습니다. 99년 IT 버블 때, 그리고 2005년 상승장, 묻지마 상승장, 그리고 2007년 마지막 파이널 달굴 때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상승장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는요, 증시가 좀 급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변동성 장세 위로도 갑자기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도 확 꺼질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예측 불가한 상황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지금 2월 장세에서만 보더라도 갑자기 크게 하락했지만 좀 생각 외로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예측 불가 상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정도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약과입니다. 차후에 더 급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생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변동성 높아지면 버티면 되지 않습니까? 소위 가상화폐 시장에서 얘기하는 존버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순식간에 주가지수가 예를 들어서 20-30% 빠졌다 그러면요, 투자자들 거의 대부분 패닉에 빠집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고 비난의 글들이 증시 게시판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 손실이 막대지기 때문에 자진해서 견디지 못해서 시장에서 아웃되는 분도 계시지만, 신용융자나 주식 관련한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 투자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퇴출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향후 시장 생존 자체가 이제는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 성격이 고변동성 장세에서 있기 때문에 생존을 하게 되면요, 증시에서 수익률을 만들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증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 그래서 간단합니다. 제가 계속 증시 토크에서 강조드리는 세 가지 원칙만 지켜주시면은 증시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 아무리 변동성이 높아지는 장세에서도 버틸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는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이건 증시 토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간단하게 비율 전략, 50대 50 전략, 70대 30 전략, 또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투자자분은 30대 70 전략으로 해서 위험 자산과 주식 안전 자산을 비율을 두고 주기적인 리밸런싱을 하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인 자산 배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시장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서 현금 비중을 계산하거나 주식 비중을 계산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동적 자산 배분 전략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의 델타 값을 이용해서 안전자산 비중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요,
자산 배분 전략은 간단한 거라도 꼭 필요하고요. 제가 글에서는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의 현금 비중을 예로 들었습니다. 10%의 현금 비중을 가지고 두고 투자를 한다면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하락해서 100% 주식을 보유했다면 그 리스크를 100% 떠안아야 되지만 10%만 안전자산을 보유하더라도요. 그 위험 노출도가 9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정도 되면요. 심리적으로 그 안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요 현금 비중 같은 어떤 비율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주식시장이 훅 떨어지면 그거 다 전량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할 때만 비율을 맞춰주는 겁니다.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는 게 그게 참 주관적이에요. 10%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50% 빠져야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어떤 객관적인 투자 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이 또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를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시장이 과열돼서 상투권에 진입하게 되면요. 변동성이 급작스럽게 폭발하게 됩니다. 갑자기 확 올라갈 때, 상승할 때 변동성이 폭발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상승세 속에 변동성이 폭발하면 급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식격언에서 얘기하는 증시가 가장 화려할 때가 상투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증시가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단계적으로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가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투자 원칙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는 최대한 지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빚을 내서 하는 투자, 신용융자, 주식 관련 대출 또는 레버리지 관련한 ETF 등등이 있죠. 자, 이러한 전략 같은 경우 뭐 수익을 만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자,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폭이 레버리지 비율만큼 높아지기 때문에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요 부분의 글 말미에 한참 쓰다가 지운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견딜 수 있는 사람과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의 차이를 단적으로 비유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변동성이 확대되었을 때 레버리지 투자를 쓰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자, 훈련받은 전투기 파일럿이 이렇게 쭉 이제 비행하다가 공중제비를 돌고 뺑뺑뺑 돌아도 우리 뭐 여러 가지 고화질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멀쩡하게 비행기 잘 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트기를 뒤에 탑승해서 뭐 체험할 때 한 바퀴만 돌아도 다 오버히트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레버리지 투자로 견딜 만한 투자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중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자주 이야기 드리는 거죠. 자, 아마 한 5월 정도 되면요, 한국예탁원에서 12월 상장 주식 주주 동향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료를 보게 되면요, 매년 한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의 비중이 40 내지 50% 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 중 거의 대부분이 뭐 몰빵 투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손실이 났을 때는요, 그 한 종목에 의해서 그 모든 투자 수익률이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그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훅 빠지게 될 경우에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 어떤 패턴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훅 꺼져서 하락할 때 공포심리에 툭
투매를 하고, 아 이건 아닌가 봐 하면서 투매를 하고,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가서 다시 뭐 한참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역시 답이었어 하면서 뒤늦게 고가 매수한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싸게 팔고 비싸게 사고, 이건 우리의 투자 원칙이 아니죠. 예, 이건 믿지는 장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 방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 시기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오늘 증시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이런 인사를 자주 하곤 합니다. 자, 생존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식 시장이든 어떤 트레이딩이든 그 시장에서 생존을 하게 되면요, 견디고 견디다 보면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뭐 한 극단적으로는 뭐 한 반토막까지는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주가지수가 반토막 났죠. 그 정도 버티고 난 다음에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손실률이라면 아무리 몇 배씩 올라도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에서 생존하실 수 있게 최대한 방어하면서, 그리고 리스크를 축소하시면서 이 변동성 장세를 이겨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도 그냥 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생존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이런 변명을 하게 됩니다. 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버텼으면은 다음에 찾아올 기회에서 회복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역사는, 투자 역사는 승자의 역사입니다. 90년대 후반에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들이 참여한 LTCM,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가 98년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쪽에서 사용했던 전략을 추적을 해봤더니 수익률이 다시 엄청나게 살아났대요. 근데 그 시점에 봐서 아, 그때 조금만 더 버텼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그 순간에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2018년 무술년 요 새해에는 반드시 뭐 수익도 좋지만 생존을 꼭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의 증시 토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의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버튼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